지난 1, 2부에서는 전반적인 디지털 화폐와 글로벌 CBDC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 3부에서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금융권의 대응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는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CBDC 모의 테스트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한국 정부와 국내 시중은행들도 내부적으로 관련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주로 어떤 모습이 발견되고 있나요? 네,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CBDC 모의 테스트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이 올해 초부터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올해 7월까지 이제 입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에 어떤 의미에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종이화폐를 운영하던 시스템에서 디지털 화폐를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내용을 시나리오별로 테스트를 하고 깊이 있는 검증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 은행들이 또 마찬가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우리, 하나 이런 국내 시중은행들이 각각에 맞춰서 다양하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시범 테스트 혹은 플랫폼을 구축을 완료를 했고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디지털 자산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농협 역시도 이제 커스터디 사업에 준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난해 6월 달에 이제 법무법인 태평양, 그리고 블록체인 기업 헥슬란트하고 업무 협약을 하고 이제 컨소시엄을 구축을 한 것을 발표를 하셨고요. 우리은행 역시도 커스터디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역시도 개인 간 교환, 이체, 결제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 막힘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W은행하고 제가 미팅을 해봤는데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행들 중에서도 CBDC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어떤 기존의 은행들도 있지만은 개념을 잘못 잡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CBDC를 준비하면서 은행들이 금융결제원의 어떤 그 현재 그 스탠스가 없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결제원이 한국은행과 기존 시중은행 중간에서 청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재밌는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다들 각자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래서 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시중은행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CBDC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지금 저희 미디움도 조금 경험이 있는 부분을 조금 살려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부가 CBDC를 하고 있는 것도 지금 테스트, 어떤 검증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타 국가에서 여러 동향들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국가에서 발행한 법정화폐가 디지털 화폐화 됐을 때의 개념을 수립하시고 그게 정말로 워킹이 되는지에 대해서 워킹 프로토타입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검증을 해보시는 시중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정부, 한국은행에서 이게 정말 화폐가 발행되었을 때 어떤 일이 시중은행으로서 벌어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명확하게 한번 보자 라는 어떤 의도에서 여러 가지 개념 검증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전반적인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절치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최초로 어떤 블록체인 기술에서 만들어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블록체인 기반에서 디지털 화폐, 이제 CBDC라는 것이 명확하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 것을 제조 혹은 주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조를 해서 그러면은 사실 어떤 장부 형태로 봤을 때는 하나의 해시 데이터, 어떤 암호화된 데이터의 형태 하나로만 볼 수 있지만 그 데이터가 화폐다라는 규정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게 명확하게 아마도 어떤 금융법, 어떤 제도 상황에 명확하게 명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최초 주조가 된 화폐가 한국은행 원장에 기록이 될 것이고 한국은행 안에서도 몇 개의 계좌로 이렇게 나눠질 것입니다. 그거를 바로 어떤 시중은행으로 옮겨질 수 있게끔 준비 상태의 몇 개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것들에 대한 관리 체계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죠. 그럼 한국은행에서 이제 시중은행 본점으로 이동할 겁니다. 아마. 그럼 그거를 그때부터는 발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발행이 되었을 때 시중은행으로서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개념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죠. 그럼 시중은행들도 본점이 있으시고 지점이 있습니다. 지점의 역할과 본점의 역할은 명확히 나눠지겠죠. 본점에서 해야 할 것은 전체 유통량에 대한 관리, 그리고 지점별 실제 유통량에 대한 관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여신, 그리고 당좌 예자, 예금 계좌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될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 상황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그럼 그 시스템이 지금 레거시 시스템과 뭐가 다른지 한번 정의해 보시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일 이제 종단간에 지점에서 그럼 해야 할 일들, 실제로 계좌를 개설해주고, 지금 이제 뭐 비대면이 이제 너무나도 뭐 당연해진 시대가 됐으니까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해주고 본인 확인을 하고 이제 뭐 KYC라고 하죠. 뭐 KYC, KYB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기존의 이런 지류화폐 그리고 디지털 결제와는 조금 다른 지금 현재 레거시 금융 시스템 대비해서 CBD에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예측을 해보시고 그 라이프 사이클에서 시중은행으로서 준비해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한번 해보고 개념 설계하시고 이제 워킹 프로토타이핑에 대한 레벨을 정의하셔서 프로토타이핑을 한번 해보는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저희도 연초부터 그 관련된 것들을 저희 미디움 기술에 기반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해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한 시중은행과 함께 그 워킹 프로토타이핑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조 이사님께서 프로토타이핑을 언급하셨는데 이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네, 일단 뭐 아까 쭉 설명드렸던 내용들의 거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다루는 그런 프로토타이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그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부에서 굉장히 의사결정권이 있으신 이제 고위 핵심 의사결정권자 분들께서 CBDC의 추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게 비단 이 은행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모든 한국의 시중은행들의 핵심 의사결정권자분들 모두 다가 이제 다 이렇게 CBDC가 도입되었을 때, 상용화되었을 때 어떻게 금융사들 그리고 은행들이 대고객 서비스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며, 그럼 지금 상용화되는 단계까지 뭐 10수년이 더 걸릴 것이다. 아니다. 이거는 도입 안 될 것이다. 아니 한 2, 3년이면 도입될 거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예측에 가장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 프로토타이핑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이 프로토타이핑을 통해서 저희도 조금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 기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개념적인 것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은행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또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은행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지금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준비를 했을 때 타 은행들 대비해서 이러한 새로운 경쟁력과 이니셔티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타이핑을 통해서 아마 곧 그 다다음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다뤄지고 있나요? 은행에 계신 어떤 이런 사업 기획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그 앞으로 로드맵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으신 거는 아닙니다. 근데 기술이 어떤 사업을 위해서 어떤 타당하게 검토되어야 되는 일부 요소들 중에 하나이지만 특히나 CBDC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BDC 사업 자체, 이 프로젝트 자체에서 블록체인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비중이 있고 크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분들께서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인지 1차적인 설계를 맞춰 놓은 상태에서 저희하고의 어떤 대화와 저희하고 질문을 주시고요. 거기에서 블록체인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하이퍼레처 패브릭이라는 사실상의 거의 표준과 같은 업계에서 지금 쓰고 있는
블록체인 오픈소스 기술을 내재화해서 자체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거의 튜닝을 해서 고성능 블록체인 기술을 상용화 시켰죠.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상용화하기 위해 이 기술을 상용화하기에 여러 이제 디지털 에셋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걸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 그 기술들을 저희가 계속 내재화해 왔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기술이 이제 미디움에서 갖추고 있는 이런 기술 요소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CBDC 혹은 가상자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라는 역량을 확인하시면서 같이 지금 사업을 이제 검토를 하고 이렇게 계속 교섭해 나가고 계십니다. 네. 네, 조 이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CBDC 도입에 있어서 무엇보다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CBDC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왜 필요한가요? 네. 해외 연구 자료를 보면 CBDC에 반드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블록체인의 좀 느린 속도 그리고 보안성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가 좀 있어서 CBDC 도입에는 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상황이 바뀌었어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빠른 속도랑 높은 보안성을 내세운 저희 이제 미디움 같은 블록체인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이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제약이 됐던 그 문제 중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죠. 허가형 블록체인이라고도 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허가된 기간만 해당하는 노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인데요. 그거에서 그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속도가 엄청난 기하급수적으로 개선이 되고 또 사이드 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 내에서 확장성이 보장이 되는 그 수준에 좀 다다랐습니다. 또 더불어서 개인정보에도 좀 보안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블록체인은 트랜잭션 처리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퍼블릭하게 그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CBDC 도입할 때 그 해당하는 데이터가 이제 다 보여짐으로써 보호 강화 기술이 좀 필요하게 됐어요. 조금 더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보호 강화 기술에는 뭐 분리 기술, 연결 해제 기술, 뭐 은폐 기술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기술인데요. 이 안에는 내부적으로 실제로도 저희가 사용하는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연결 해제 기술에서는 이제 일회용 주소라는 방식이 좀 사용이 돼서 해당하는 보내는 송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고요. 또 은폐 기술에서 사용되는 영지식 증명 기술은 가령 이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 번호를 제가 제출하지 않고도 저의 신원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법, 암호학적 기법이거든요. 그런 게 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형태로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발전되고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진짜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게 이제 약간 트렌디가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PwC에서는 최근 발표한 CBDC 보고서에서 CBDC를 검토 중인 전 세계 중앙은행 60여 곳 중에서 88%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기술이 그 각국의 은행에서도 지금 인정이 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블록체인의 고유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까 조이세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원장에 등록되는 거래들은 정말 투명하게 다 볼 수가 있고요. 유변조가 불가능하고 이런 특징을 활용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안전하게 송금하고 그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또 다른 디지털 자산과도 상호 운용이 실미스하게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에 CBDC 프로젝트에 블록체인 도입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2부에서 말씀하신 바하마 CBDC 프로젝트에 참여하셨을 때 설계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CBDC는 이제 아시겠지만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이 돼야 됩니다. 즉 가령 이제 블록체인도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통신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떤 네트워킹이 되는 건데 통신 불능일 때는 그 기능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하마 CBDC 프로젝트를 참가하면서도 가장 큰 숙제가 이 통신 중단 상태일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내용을
최대의 좀 중점을 두고 연구 개발을 좀 진행했습니다. 일단 바하마는 섬나라고 27개 섬에 한 661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섬 간의 통신 불능도 많고 섬 내에서도 통신 장애 환경이 이제 IT 인프라적으로도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장애들이 비일비재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저희 팀이 이제 좀 솔루션을 낸 게, 첫 번째는 가령 이제 그 섬 간에 큰 네트워크가 존재하고요. 섬 내에 작은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블록체인이 가동될 땐 그 메인과 섬 내 서브넷 네트워크가 일원화돼서 움직이다가 가령 섬 간에 큰 네트워크 문제가 생겼을 때 섬 내에 있는 로컬 네트워크가 그 서브셋의 별도의 어떻게 보면 이제 차일드 메인 체인 같은 형태로 돌아가는, 그게 저희가 이제 명명하기로는 좀 하이브리드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로컬 섬 간의 네트워크가 끊긴 상태에서 로컬에 있는 데이터가 일단 합의 과정을 거치고 분산 원장을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다가 네트워크가 딱 재개되는 시점에 로컬 네트워크에 합의된 어떤 그런 데이터를 메인넷에 올려서 다시 재합의를 이루는 그런 합의 알고리즘을 첫 번째로 저희가 고안을 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섬 간이던 섬 내던 완전 통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요즘 휴대폰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나라에도 분명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 신용카드 같은 어떤 개념의 IC 칩 내 또는 휴대폰에 TE라 그래서 신뢰 환경이 존재하거든요. 신뢰된 환경. 거기다가 실제 해당하는 CBDC의 밸런스를 거기다가 충전을 하고, 그 휴대폰과 그 IC 칩이 있는 상태에서 가령 이제 커피숍에 가서 그 해당하는 휴대폰 또는 IC 칩을 이용해서 실제 소매점에 그 CBDC를 결제하는 그런 어떤 기능도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미디움은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 오랜 시간 연구 개발을 해온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CBDC를 목표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술 과제나 사업 내용이 있을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CBDC를 전용해서 어떤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전용해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네, 하지만 뭐 솔직히 오늘 대주제가 CBDC였다 보니까 제가 많은 좀 부담을 좀 느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른 블록체인 기업 대비 저희의 어떤 강점과 장점을 말씀드리면 코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들을 했다는 거, 그리고 코어 기술을 상용화 시켰다는 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블록체인이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을 이제 계속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거, 그것들이 좀 다른 블록체인 기업 대비 저희가 좀 더 모험적이고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CBDC도 영역에서는 그런 어떤 카테고리, 도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연초에 저희가 15,000 TPS급의 블록체인을 상용화를 성공했고, 한국시험인증원에서 시험 성적서를 또 성공적으로 잘 발행을 했고, 최근에 여러 공공기관들의 솔루션을 납품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 또 상용화는 좀 상용화 기술의 난이도와 이런 것들은 축적돼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블록체인 시장이 뭐 최근 들어선 비트코인 가격 때문에 조금 하락되고 있고, 뭐 일론 머스크의 이런 뭐 독특한 행보 때문에 조금 많이 이렇게 조금 조롱받고 있는 것들도 사실이지만, 블록체인 시장은 계속 의미 있는 발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괄목할 부분은 가상자산 관련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앞서서 쭉 대표님들 설명하셨고, 동향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모든 은행들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다 사업 케이스 안에 놓고 검토를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시중 은행들을 포커스해서 일을 한다는 것보다는 블록체인 전체 시장을 놓고 이제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최소 만 TPS급의 고성능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제 메인 네트워크로 공개를 하고, 거기에서 돌아갈 수 있는 여러 디파이 서비스,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올라와서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에코시스템 컴포넌트들을 올리고자 지금 거의 기술을 준비해 왔고요.
다음 달 정도면 그 초기 모델을 저희가 시중에 공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사실 1년 반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오고 그 준비 과정에서 사실 여기에 이제 스위프트 파운데이션과 협업을 해 왔었습니다. 스위프트 파운데이션은 굉장히 가상자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와 인사이트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이제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어떻게 일반 사용자들에게 좀 이렇게 기존 결제 서비스, 기존 어떤 디지털 에셋과는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많은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크로스보딩 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모델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것들에서 같이 설계를 해왔고요. 전략적 제휴 관계를 계속 맺어오면서 최근 들어서 좀 의미 있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좀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업무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들어보니 미디움은 CBDC와 관련된 이미 유사한 사례를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언급하신 스위프트 파운데이션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스위프트 파운데이션 앞에 이게 스위프트란 말이 누가 지은 거냐면은 중국의 국영기업의 부회장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분인데 스위프트망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스위프트라는 개념을 한번 국제 간에 성공을 해보자. 이런 재미난 아이디어를 주셨었어요. 그때 그 중국 그 국영기업 부회장, 그다음에 싱가포르 쪽에 있는 어떤 또 유명한 또 블록체인 또 관계사, 또는 아니면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또 실제 큰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님, 그리고 이제 대만에 있는 또 블록체인 미디어 회사,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저희 이 5개 이제 각 나라 어떤 그 뜻 있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재단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희 재단이 수많은 글로벌 쪽에 블록체인 회사들 많이 찾아다녔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했던 기술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들이 있어요. 가상자산 거래소죠. 뭐 B사, 뭐 H사,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봤을 때 걔들은 은행을 대신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강했었어요. 단순하게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중개하는 걸 넘어서서 뭔가 결제 또는 우리가 뭔가 이 금융 생태계가 좀 소외된 나라였거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우리가 뭔가 은행이 없는 분들한테 우리가 가상자산을 통해서 금융의 어떤 그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면 비트코인 결제라는 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예, 비트코인 결제라는 게 비허가형 블록체인이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 안에서 비트코인으로 만약에 뭐 어떤 결제를 했을 때 그 많은 어떤 노드들에게 이 값을 다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제라는 개념 자체가 안 되는 경우죠. 뭐 20분, 30분씩 걸린다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한번 제안했던 게, 야, 그러면은 너희 거래소가 이 노드에 참여하고 너희 거래소가 이 노드에 참여해서 각자 너희끼리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화폐 하나 발행해. 그리고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을 정말 보내지 말고 그냥 원자인 기록만 했다가 나중에 차액 정산을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빠르게 결제 처리를 서로 간에 원장을 올려주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 화폐로 나중에 먼저 결제를 해주고 나중에 비트코인을 차액 정산하면은 실제로 비트코인도 굉장히 빠르게 결제가 가능해. 그래서 이제 그런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5개 어떤 나라들이 모여서 한번 정말 비트코인을 정말 편하게 한번 주고받아 보자. 아주 빠르게.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어떤 재단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못 찾았다는 거였죠. 그게 그때가 2019년도니까요. 한참 고민하다가 이제 한 몇 년 정도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기술이 제일 좋지 않냐 라는 얘기를 오히려 해외 쪽에서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업체들을 이제 어프로치를 하면서 이제 미디움을 이제 제가 만나게 되었고, 이미 저희 미디움과 스위프트는 CBDC를 이미 발행을 해서 이미 저희가 모의 테스트까지 끝냈고 거기에 유통까지 갈 수 있는 아키텍처를 다 구상했어요. 왜냐면은 CBDC도 엄밀히 따지면은 유통을 해야 되잖아요. 모의 테스트 하면 돌리면 뭐합니까? 네. 결국에는 이게 소비자가 CBDC를 내 모바일에 충전을 하든 아니면 타사 앱에서 중개를 받든 결국 유통에서
소액 결제든 아니면은 뭐 기업들 간의 거액 결제든 간에 뭔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미 저희는 그 밖으로 나올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경우죠. 뭐 일례로 들어서 아까 전에 뭐 2부까지 계셨던 김CTO가 계셨던 두비너럴 소프트가 이미 대구 전체 교통과 유통에 굉장히 많은 가맹점 확보하고 있어요. 자, 결국에는 CBDC라는 게 가맹점에서 결제를 했을 때, 뭐 우리가 흔히 쓰는 선물 충전 포인트처럼 결제가 될 것인가? 그냥 데이터베이스에서 선물 충전 포인트로 지금까지 했던 결제를 마치 가상자산, 마치 뭔가 새로운 기술로 포장해서 대부분 다 그 이상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짜 블록체인 안에서 기술이 체인 안에서 결제가 되려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미디움이 갖고 있는 기술은 그 부분을 일단 기술적으로 해결했어요. 두 번째, 제가 핵심을 갖고 있는 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한계가 있거든요. 퍼블릭 블록체인보다. 왜냐면 이 참여하는 노드가 과연 누구냐. 예를 들었을 때 뭐 저희 5명이서 모여서 우리 다 친하니까 야, 그냥 우리 이거 장부에 올린 거 지우자. 합의하면 지울 수도 있다는 경우죠. 그래서 퍼블릭이라는 게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야, 지우고 싶어도 내가 얘를 모르고 얘를 모르니까 합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움이 갖고 있는 기술에 저희가 굉장히 공신력 있는 뭐 그런 기관들이 참여 예정이고요. 그분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미디움의 아주 빠른 기술과 퍼블릭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어떤 공신력을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저희가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온 거죠. 그러면 이런 블록체인 안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BDC인 거예요. 왜냐면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이거를 발행해주고 검증해주고 그리고 실제 이거를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맨날 얘기했던 게 CBDC는 많이 느리다. 하지만 미디움과 스위프트 파운데이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은 CBDC가 결국에는 나아갈 길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 중인 거는 먼저 중국 관광객을 위한 RMBT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저희가 이 체인 안에서 발행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RMBT라 그러면 중국 분들이 보통 이제 차이니즈 위안이죠. 근데 걔들은 보통 런민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자국 원화 결제죠. 한국에 왔을 때 런민비로 결제를 하는데 가맹점은 실제적으로 외환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뭐 결제 네트워크, 브랜드 결제 네트워크, 은행들 간의 청산과 정산에 가는 그런 불필요한 내용 없이 중국 관광객이 갖고 있는 디지털 화폐죠. 그게 가맹점 계좌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거를 아직 이 기간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산 기관이 청산해 줄 것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해줄 거예요. 네. 이런 시스템을 결국에는 CBDC가 가야 될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저희가 빠르면은 한 10월에서 11월 사이에는 대구에서 아마 그 결제 경험을 사용자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5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CBDC와 블록체인 그리고 미래 결제 시장의 모습을 심도 있게 전망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것으로 제13회 대한금융신문 핀테크 브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